몸값이 90조 원에 달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기업 공개 시장 최대어가 될 것이란 전망과 동시에 몸값 거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한계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PF 대출 부실 폭탄이 터질 것이란 9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창립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합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경련을 탈퇴했던 4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회원사로 합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2분기에만 14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몸값만 90조 원을 넘는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세계 기업 공개 시장 최대어가 될 것이란 전망과 동시에 몸값 거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그동안 고전하던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기사회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업체 ARM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IPO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ARM은 오는 9월 나스닥 직상장을 위해 내달 초 기업 설명회를 갖고 공모가를 책정할 계획입니다. 총 공모 금액은 100억 달러로 이는 알리바바, 메타 플랫폼스에 이어 미국 IPO 시장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ARM의 상장 후 예상 기업 가치는 최대 700억 달러, 우리 돈 94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월가 일각에선 나스닥에 상장된 경쟁 반도체 설계 기업들 시가총액과 비교할 때 ARM의 기업 가치는 430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고평가됐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나스닥과 런던 증권거래소 동시 상장을 검토했던 ARM은 결국 유동성이 풍부한 나스닥 단독 상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대규모 투자 손실로 고전했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ARM의 IPO를 계기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초대형 IPO 대어의 등장은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후 얼어붙었던 기업 공개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당장 미국 식료품 구매 대행 업체 인스타카트와 마케팅 솔루션 업체 클라비오 등이 ARM과 함께 다음 달 IPO를 추진합니다. 소셜미디어 업체 디스코드와 레딧, 여행 서비스 업체 나반도 연내 IPO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증시 침체로 IPO를 연기했던 기업들이 올 상반기 투자 심리가 살아나자 하반기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발 IPO 시장 훈풍이 침체됐던 국내 IPO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ARM의 IPO 흥행을 위해 이 고객사이기도 한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을 주요 투자자로 끌어들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ARM에 수천억 원의 특허 사용료를 내고 있는 삼성전자도 주요 후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장기적으로 ARM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삼성이 투자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투자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재홍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ARM 인수 가능성에 시장의 모든 시선이 집중됐던 지난해 9월.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의 만남을 예고하며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음 달에 손정희 회장께서 서울에 오실 거예요. 아마 그때 무슨 제안을 하실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회장의 예고대로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만났지만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 회장이 제시한 ARM 일부 지분 매각에 큰 이득이 없어 투자를 보류했다는 분석입니다. ARM이 기업 공개로 방향을 돌리면서 초기 핵심 투자자로 삼성을 비롯한 애플, TSMC, 엔비디아, 아마존 등 빅테크 공룡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ARM의 반도체 설계 IP를 사용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해도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특허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상장 전 지분 확보로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문제는 ARM이 투자 대비 이득이 크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ARM의 기업 가치는 지난 2020년 엔비디아 인수전 당시보다 2배 가까이 오른 우리 돈으로 최대 94조 원 수준입니다. 단순 계산 시 지분 1% 확보에 1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단독 인수가 아니라면 딱히 사업 시너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더라도 아주 소수 지분 투자하지 않을까 그래 봐집니다. 다만 ARM은 모바일 초저전력 프로세서 설계에서 독보적 IP로 엔비디아도 욕심냈던 만큼 인공지능 시대의 활용성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애플과 TSMC 등 경쟁사들의 지분 참여가 예상되는 만큼 삼성전자도 ARM과의 파트너십 유지 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창립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에 나섭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경련을 탈퇴했던 4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다시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장을 맡은 유진 풍산그룹 회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전경련은 1961년 창설 당시 이름이었던 한국경제인협회로 돌아갑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새 회장으로 선출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의 리더십 아래 연구 중심의 글로벌 싱크탱크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서의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적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4대 그룹 계열사들은 전경련 탈퇴 후에도 한국경제연구원 회원 자격을 유지해왔습니다. 새 출발하는 한경협이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 통합하면서 자연스럽게 재합류하게 됩니다. 꼼수 복귀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현재까지 삼성증권을 빼면 탈퇴 의사를 드러낸 곳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인한데 진짜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초심의 경제연합회를 만들어보자. 이것도 제 생각이고 거기도 동의했고. 삼성증권은 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협약사가 아닌 만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 자격 승계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전경련의 정관 변경 안건들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승인 시점과 맞물려 4대 그룹 계열사들의 공식적인 합류 결정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경제부 서형교 기자 나왔습니다. 서 기자,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최근 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문제는 이른바 9월 위기설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고금리 국면을 맞닥뜨리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9월 위기설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건지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려 합니다. 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좀 들렸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먼저 지금 말씀드리는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이제 대출금리나 채권금리 같은 시장금리입니다. 지금 그래프로 나오는 건 은행채 5년물 금리인데요. 지난 17일에 4.41%까지 올랐습니다. 5개월여 만에 최고치였는데요. 지난 4월에는 3.8%대까지 내려갔는데 넉 달 만에 0.6%포인트 가까이 뛴 겁니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됐는데요. 다시 말해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르면 신규 대출자들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도 오른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밖에 신용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도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산정할 때 활용되는 코픽스는 7월에 소폭 하락했지만 8월에는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근데 이게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고 오는 24일 금통위에서도 동결이 예상되는데 이 시장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어서입니다. 어젯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장중 4.35%를 넘었는데요. 2007년 11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전 세계 채권 시장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미국채 금리가 치솟자
국고채, 은행채, 회사채 같은 국내 채권 금리도 덩달아 급등하는 건데요. 이처럼 미국채 금리가 오르는 까닭은 먼저 연준이 긴축 기조를 장기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 같은 기관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 전망을 철회했는데 장기 채권 금리는 경기 상황에 연동해서 움직이다 보니 금리가 오르는 점이 있고요. 또 미국이 재정 적자가 확대되다 보니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는데 수요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채 최대 보유국인 일본과 중국이 최근 들어 미국채를 팔고 있고 연준도 양적 긴축을 통해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향후 10년간 평균 4.75% 이룰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시중 금리가 오르면 결국 이 대출 금리가 따라 오르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른바 이제 9월 위기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뭐 정말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들리는 게 9월 위기설인데 왜 하필 9월이냐 하면 2020년 코로나19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지원해줬던 상환유예 조치가 9월에 일부 종료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용한 대출 만기가 통상 1년입니다. 만기가 다 되면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데 이때 금리도 재산정되거든요.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진 국면에서 만기를 연장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들이 최초로 대출을 받았던 2020년에는 대출 금리가 연 2에서 3%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5에서 6%로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예를 들어 10억 원 대출을 받은 차주의 이자 부담이 2020년에는 연 2천에서 3천만 원이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5천에서 6천만 원으로 확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악의 경우엔 이자도 못 내는 차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는 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금융당국은 9월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가 9월에 모두 종료되는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코로나 금융지원을 받은 차주들은 크게 만기 연장, 원금 상환유예, 이자 상환유예로 나뉩니다. 전체 지원액의 92%를 차지하는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9월에 부실이 일시에 터지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또 상환유예의 경우 9월에 일부 종료되긴 하지만 2028년 9월까지 최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보니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예고된 위험은 위험이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정부의 설명만 보면 좀 일리도 있고요. 그런데 이 9월 위기에 대한 우려가 가시질 않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네, 일단 금융당국 주장대로 9월에 뭔가 부실이 다 터지면서 시스템 리스크까지 번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눈여겨볼 부분이 이제 이금융권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표에서 가장 위험한 차주군이 이자 상환 유예입니다. 이들은 이제 지금 원금은커녕 이자도 지금 제대로 못 갚고 있다는 건데요. 네. 문제는 이자 상환 유예 차주의 절반 이상이 단위농협 같은 이금융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들의 특징이 평균 대출 규모가 크다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건전한 만기 연장 차주들은 인당 평균 2억 1천만 원가량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자 상환 유예 차주의 경우에는 인당 평균 12억 7천만 원의 대출 규모를 지금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 규모가 크다 보니 부실로 이어졌을 때 단위농협 같은 이금융권에 미칠 충격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1금융권의 경우 충당금을 넉넉하게 쌓아놨지만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안전판이 부족하다 보니 좀 더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새마을금고 사태를 촉발시킨 부동산 PF 위기도 지금 끝나지 않았는데 2금융권을 둘러싼 위기감이 쉽게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S&P가 미국 지방은행 5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S&P가 요약 보고서에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과 유동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권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제2금융권이 이미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라 더 걱정이 됩니다. 어쩌면 막연하게 낙천적인 것보다는 이 과도한 걱정이 더 나은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마켓플러스 첫 번째 이슈는 금이 된 소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강요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 그러니까 바로 내일 모레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12년 만입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를 거쳐서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는 바닷물과 희석해 약 30년에 걸쳐 해저 터널로 방류될 전망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정이 결정되면서 소금주는 오늘 장중 내내 상한가로 치솟다가 장 막판 상승폭을 급히 줄였습니다. 인산가는 상한가를 나타냈고 보라티알과 신송홀딩스는 20%대, 그리고 샘표와 샘표 식품이 크게 떨어지면서 10에서 13%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또 수산물 관련주인 사조 시푸드와 CJ 시푸드 등도 장중 20%대로 뛰다가 10% 안팎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최근 3일 천하로 끝난 맥신 관련주들처럼 소금주들도 오염수 소식이 나올 때마다 급등했다가 또 투심이 식으면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시총 1위에 등극한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에코프로는 7.32% 오른 126만 1,000원으로 장을 마쳤죠. 시가총액은 33조 5,775억 원을 기록하면서 에코프로 BM을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물론 한 달 전에 주가가 1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장중 코스닥 시총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초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두 기업을 한번 살펴볼까요? 에코프로는 2조 7천억에서 33조 5천억 원으로 무려 12배 넘게 뛰었고 에코프로 BM은 약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시총 순위도 에코프로 BM은 당시는 1위였지만 에코프로의 경우 6위에서 카카오게임즈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모두 제치고 이제 1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또는 이유가 있어서 오르는 것은 아니다. 개인들 수급이 이끄는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향후의 흐름도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태양광, 배터리, 타이어도 대중 압박. 중국산은 안 내라, 한국은 수혜일까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키우고 있습니다. 먼저 태양광 모듈의 경우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내년 6월부터 최소 30%의 반덤핑 및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동남아 국가에서 생산 시설을 옮겨서 우회 수출했던 중국 업체를 정조준한 것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배터리와 또 타이어 그리고 알루미늄까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싸움에 항상 긴장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죠. 태양광 모듈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이 우려됐던 하나 큐셀은 이번 조치를 피하게 되면서 반사 이익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마이너스 2%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큐셀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중국산 태양광셀을 수입하고 있어서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국내 2차 전지와 또 전기차 관련주들도 대중 규제가 일단 오늘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여파는 더 주시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원자재값 상승과 화물연대 파업이 겹치면서 수익성 악화에 시달렸던 시멘트 업계가 모처럼 웃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만들어 쓸 수 있는 즉석 시멘트로 영업이익이 2배나 뛴 회사도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일시멘트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6,233억 원, 영업이익은 9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5%, 101% 성장했습니다. 특히 레미탈 사업이 선전하며 영업이익을 1년 만에 2배로 불렸습니다. 레미탈은 현장에서 물만 부어 사용할 수 있는 즉석 시멘트로 흔히 몰탈이라 불리는 재료입니다. 미장이나 타일 접착, 보수 등에 쓰이는 만큼 착공보다는 입주 물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올 들어 원가 부담 가중으로 집을 지어도 남는 게 없는 건설사들이 착공과 분양을 미뤘지만 그동안 분양했던 물량의 입주가 늘며 시멘트 중에서도 레미탈 부분의 실적이 두드러지게 성장한 겁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착공 물량은 69,36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0%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입주 물량은 14만 4,991가구에서 17만 3,653가구로 20%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집들이 수요가 늘어나며 당분간 레미탈의 효자 노릇도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다만 시멘트 업계에서는 지난해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가 컸던 만큼 실적 호조를 이어가기 위해선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시멘트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환경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질소 산화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업계에서 추산하는 비용만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현재의 현금 창출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 섭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세계 최대 공유 오피스 기업인 위워크가 파산 위기에 내몰리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공유 오피스라는 사업 모델 자체에 의문이 던져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생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양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유 오피스 공룡인 위워크의 파산 가능성에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과 경쟁업체 증가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지난해 8월 4.56달러였던 주가도 현재 0.14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위워크는 뉴욕증권 거래소에서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 40대 1 주식 병합이라는 자구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직과 사업 전반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선 위워크의 위기가 국내 공유 오피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지난해 2020년 위워크 코리아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을지로 지점을 일부 정리한 만큼 추가적인 사업 축소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국내의 경우 재택근무 비율이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라 공유 오피스 이용률 자체의 타격이 크진 않지만 공격적인 지점 확장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실제 국내 공유 오피스 기업들의 당기 순이익은 꾸준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영업활동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 생존 게임이 시작된 가운데 국내 공유 오피스들은 본격적인 수익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거점 오피스 개념을 도입하고 지하철역, 일반 상업지역에도 진출해 이용자를 끌어모읍니다. 임대업을 넘어서 자체 컨설팅, 광고, 인테리어 등을 통해 사업을 다각화하는 형식입니다. 고객들이 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오피스를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시작한 거라고 봐죠. 오피스로서 출점하기 어려운 지역에 리테일 공간이라든지 지하철 공간 모두 다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내 공유 오피스 기업들이 수익성 다변화를 통해 제2의 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